150차 스스로 기획 토요 포럼 유튜버 되기 프로젝트 세 번째 시간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니어 마스터 전종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동안에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장비 표현들을 좀 다뤘고요. 장비를 해보고 나니까 그 개인적인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슨 장비를 파는 판매업자도 아닌데 네, 너무 세밀하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추천받았던 거, 그 제가 써보고 괜찮은 거 위주로 해서 가격대별로 소개를 해드린 건데 제가 소개해드린 것에서는 좀 이렇게 허접하거나 싸구려 이렇게 안 좋은 거, 이런 것들은 소개해드린 적이 없고요. 대부분 많이 선택하시고 괜찮은 거, 평이 좋은 거, 또 유튜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 이런 위주로 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워낙 그래도 많아요. 그만큼 품질이 고급화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측면도 있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쨌든 대중적으로 요즘 유튜브를 많이 이제 하시니까 이제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이제 준비해 나가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어, 저는 이제 유튜브를 어느 정도 하셨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초창기 때부터 하기는 했어요. 초기 때부터 하기는 했는데 그때 이제 계정을 또 바꿔가면서 그때는 이 계정이 아니었거든요. 다른 계정으로 처음에 좀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계정이 이제 두 가지 쪽이 있기는 있는데요. 처음에 시작하면서 계정을 어떻게 운영을 했냐면 처음에는 이것저것 관심 있는 분야를 막 좋아하는 거 막 갖다 붙여서 영상 만들어 보고 테스트 해 보느라고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몇 년 안 됐더니 어느 순간 10,000명대가 되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10,000명대까지 갔어요. 근데 갔는데 가보고 나서부터는 문제되는 게 이게 5,000명일 때하고요. 10,000명일 때하고 차원이 달라요. 왠지 아시겠어요? 5,000명일 때하고 7,000명, 8,000명, 1,000명 단위로 올라갈 때마다 완전히 달라져요. 일단 먼저 뭐가 되냐면 광고 제의가 들어와요. 일단 5천 명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광고 제의가 들어와요. 그래서 광고를 하자, 이런 광고를 붙이자, 어디다 붙였으면 좋겠냐 이런 광고가 들어오고 이런 의뢰가 들어오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시비를 많이 걸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인원수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시비를 걸어요. 무슨 시비를 거냐면 이거 저작권 침해 아니냐, 이거 뭐 아니냐, 이거 아니냐 막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원래 그 유튜브에는 그 인공지능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자동으로 체크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작권에 약간 침해됐다는 식의 약간 예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갑자기 인원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뭐 이 페이지에 있는 요 음악은 요거 저작권 침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는 컴퓨터만 좀 하나 올리기만 하면 바로 이제 인공지능 체크가 돼가지고 신고 바로 들어와서 차단되거나 뭐 이런 거. 제가 차단도 한 3번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차단도 한 두세 번 당하잖아요. 그러면 인원수가 쭉쭉 빠집니다. 왜냐면은 이제 정지가 되니까 사용을 안 하게 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어요.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 인원수를 처음에는 올리는 데는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더 그 이상 배가 시켜서 올라가려면 내 콘텐츠 제대로 된 콘텐츠를 올려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거 절대 성장 못 한다라는 걸 그때 많이 알았죠. 그래서 주제를 확실히 정해야 되고 어떤 것을 제대로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하지 않으면 애매하게 되는 거예요. 남들과 비슷해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리고 인원도 늘지도 않고 그다음부터는. 네, 그런 걸 경험을 해가지고 저도 좀 콘텐츠 새롭게 좀 꾸며야 되겠구나 해서 그때 이제 문제될 만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싹 하나씩 지우기 시작했더니 다 지웠어요. 그리고 나서는 싹. 근데 재밌는 거는 그 구독자가 별로 안 빠졌어요. 지금도 구독자가 지금도 한 7,700명 정도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지웠는데도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 번 구독자는 거의 영원한 구독자 빠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해지할 줄은 몰라요. 사람들이 가입은 구독은 해도 그래서 구독자를 확보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구나라는 거 그것도 알았고요. 그다음에 제대로 된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려야 되겠다 이제 주제를 정해서 그때는 흥미로 그냥 이것저것 해보는 차원에서 했었는데 이젠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때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방향성은 알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이제 감도 잡았고 경험도 했으니까 이제는 제대로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해볼 만한 재밌는 주제를 한번 왜냐면 저도 즐거워야 되니까. 근데 제가 즐겁다고 해서 인원이 늘진 않아요. 그건 알아두셔야 돼요. 제가 재밌고 이거 남들과 차별화된 거다. 내가 하면 되겠다 싶어서 올리잖아요. 아무도 안 들어와요. 아무도 관심 안 가져줘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한다고 남들 좋아해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있어요. 그걸 감안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통계에 대한 것도 보여드릴 텐데 나중에 이제 다음 차수 시간에 이제
유튜브 통계를 다 보여드릴 텐데 거기 보시면 교육 강의나 이런 그 교육 쪽 분야 있죠. 콘텐츠가 제일 돈을 못 벌어요. 사람들이 열렬 구독자가 별로 없어요. 제일 적어요. 그러니까 그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올리는 것도 좋지만 이게 시장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 이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가 제일 많은 게 뭘까요? 어느 분야가 구독자가 제일 많을까요? 한번 말씀해 보시면. 네. 아니면 먹방. 채팅창도 좋고. 네? 먹는 거. 먹방. 먹는 거요? 먹방이. 먹방도 많은 편에 속해요. 구독자가 많은 편에 속하는데 제일 많은 건 역시 아니에요. 뭐 정치지 뭐 정치. 예능 정치? 아닐까? 뭘까요? 정치 어느 분야. 아니에요. 돈 어느 버는 분야가 어린이 가장 프로그램. 많을까요? 카테고리 중에서. 페트? 돈 음악, 버는 거. 나중에 통계로도 제가 보여드릴 텐데 1번으로 가장 많은 게 뭐냐면 뉴스 미디어예요. 오, 뉴스 미디어. 그러니까 방송사 쪽 있죠? KBS, MBC, SBS부터 시작하는 그런 거, 뉴스 전달해 주는 거, 뉴스 쪽 전달해 주는 거. 근데 개인까지 포함하면 더 많고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소식 전해 주는 뉴스 미디어가 구독자 수는 1위입니다.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 일반인들이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잖아요. 대신 그 뒤로 또 이제 열혈 구독자가 많은 거는 정치 평론. 사람들이 정치 막 뭐라 해도요, 다 그거 좋아해요, 은근히. 사실은. 그래서 정치 미디어 쪽이, 그쪽이 또 평론이나 이런 쪽이 구독자도 많고, 열혈 구독자가 많아요. 그리고 유튜브 그럼 돈을 뭘로 번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뭘로 벌까요? 조회수? 조회수로요? 네. 뭘로 벌까요? 유튜브 돈 버는 사람들은? 조회 시간인가? 풍선. 후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난번에 제가 간단히 1회차 때 2회차 때 언급을 해드리긴 했는데 풍선. 사실 유튜브로 돈 버는 사람, 돈 버는 양의 돈 버는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 돈 버는 양의 60%는 기부예요. 사람들 돈 주는 거. 오, 그리고 30% 이상이 광고. 그러니까 광고로 돈 안 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의외로 광고로 돈 버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 광고를 사람들이 그만큼 잘 봐주지도 않고요. 여러분 중간에 광고 나오면 광고 다 보세요? 안 봐요. 건너뛰. 그 보통 좀 나오면 건너뛰어버리시죠. 건너뛰면 광고비 안 나가거든요. 안 주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다 건너뛰죠. 그리고 또 저같이 컴퓨터에서 유튜브 할 때 그 애드블록 설치해가지고 광고 안 나오잖아요, 저는. 그렇죠? 일절 다 광고 안 보고 다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프리미엄 서비스. 그러면 광고를 안 보게 되는데 어떻게 광고비가 들어오겠어요, 수익이. 들어올 수 없겠죠? 그래서 상당수 또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휴 마케팅 같은 것도 해서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제휴 마케팅으로 들어오는 돈도 좀 꽤 되고요. 상품 소개 중간에 PPL 같이 소개하는 거 있어요. 그런 것도 돈 받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많이 버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난번에 2회차 때 설명드렸었던 거 있죠. 별풍선처럼 기부받는 거. 이게 굉장히 많아요. 이걸로 많이 받아요. 그리고 정기 구독. 10,000명 이상이 할 수 있는 정기 구독으로 통해서 정기적으로 돈이 후원금이 들어오는 거.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로 많이 걸고 있죠. 네. 우리 정명 고사님께서 손을 드셨는데 손들기 기능이 있는 거 아시죠? 손들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들기 기능으로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긴 하더라고요. 네. 자, 뭐 특별한 말씀은 있으신 건 아니죠, 정명 고사님? 네. 인스타그램에서 보시면 이렇게 좋아요 표시 주는 게 있고 이게 댓글 쓰는 거죠. 댓글 쓰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 여기 종이 비행기처럼 생긴 모양을 보이시죠? 이게 다이렉트 메시지죠. 직접 바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인스타그램에서 바로 보낼 수 있는 기능이죠. 이걸 다이렉트 메시지로 오는 사람 저도 인스타그램은 오랫동안 쓰고 있고 많이 쓰고 있어도 인스타그램에서 이 다이렉트 메시지로 해서 저한테 보내는 분은 거의 없어요. 드물거든요. 서로 보내는 일들은. 아주 정말 드뭅니다. 왜냐면 평소 그런 분들 아주 가까운 분들은 카톡으로 다 하지 굳이 이렇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낼 일이 없거든요. 근데 주로 광고성으로 이렇게 옵니다. 주로 인스타그램에서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90% 이상 저는 보면 저한테 오는 것도 보면 다 광고성이에요. 광고성이지 진정성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느낌 들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의 어떤 다이렉트 메시지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렉트 메시지 아까도 이렇게 유해성 논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이렉트 메시지를 이용하는 걸 좀 삼가해야 될 필요성도 좀 있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도 특히나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보셨듯이 네, 다이렉트 메시지 보시고 페이스북에서도 PC 버전입니다. 페이스북에서도 보면은요, PC용 버전을 쓰게 되면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은 오른쪽 화면 우측에 접속 중인 패친 명단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그 시간에 접속 중인 사람들의 그 얼굴들이 쭉 나하고 패칭 관계가 돼 있는 사람들이 다 나오거든요. 거기에 오른쪽 밑에 보면 쓰기 기능이 있는 게 있죠. 쓰기. 요거 가지고 직접 그 사람한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해서 보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그냥 딱 클릭을 하잖아요. 저희 윤용돈 코치 저하고 좀 가까운데 이분은 딱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뜨면서 현재 활동 중이다, 현재 접속 중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서 밑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밑에 글씨를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바로 글을 쓰거든요. 이렇게 SNS 상에서는 직접 이렇게 다이렉트 메시지로 그 사람한테 현재 활동 중인 사람한테 접속해서 글을 쓰고 보내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특히 청소년들한테 접근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또 얼굴들이 드러나는 경우 얼굴 딱 보면 벌써 미성년자구나 하는 걸 아니까 애들이 거기다가 이제 그런 성인들이 접속을 해서 이렇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이게 아까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음란물이라든지 만나자 이런 유혹하는 이런 게 이제 이런 메신저들을 이용해서 특히 다이렉트 메시지를 이용해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페이스북의 모바일 버전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보시면은 스마트폰에서 보다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스마트폰에서 페이스북 보는 모습이죠, 그렇죠? 페이스북 보는 모습이 될 텐데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늘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서도 이렇게 메시지 보내고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위에 삼선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지금 실시간으로 접속 중인 사람, 어제 밤에 해봤는데 문 박사님 늦게까지 접속해 중이시더라고요. 이렇게 접속한 사람들의 이렇게 모습들이 쭉 다 나오죠. 그리고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바로 나오면서 이렇게 음성으로 또는 사진으로 메시지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게 바로 뜨게 됩니다. 바로 보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이렉트 메시지들이 이제 좋은 측면에서 사용되면 괜찮은데 이게 조금 안 좋은 측면에서 청소년들한테 접근하는 성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 그래서 자녀들한테 SNS를 쓰게 하는 건 좋지만 자녀들한테는 이런 다이렉트 메시지는 웬만하면 쓰지 않도록 카톡 이외에는 전혀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을 권유드려요. 페이스북 메신저에 앱을 아예 설치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고 여기 오는 거는 완전히 무시하도록 혹시 접속돼서 오더라도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을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요. 특히 10대들은 카톡 이외에는 다른 메신저는 쓰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이런 메신저를 이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다 카톡으로 하거든요. 여기 오는 경우는 다 전부 안 좋은 그런 경우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재미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은 어느 유형에 속하세요? 스마트폰 손에다 쥐는 유형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유형에 속하시는지 쥐는 법에 따른 성격이 재미로 하는 거죠. 뭐 진지하게 너무 보시면 안 되고요. 재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평소 때 어떻게 쥐고 계시나요? 오른손을 쥐고 계세요? 아니면 양손, 그다음에 양손 쥐는데 양손가락으로 사용하시는지 엄지손가락을, 그다음에 D번의 경우에는 왼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인지 평소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자 골라보시죠. 스마트폰 쥐는 법에 따른 성격이 재미로 보는 겁니다. 뭘까요? 여러분은 각자 자 찍어주세요. 올라오는 거 볼까요? A, D, B, B, D, B, D가 맞네요. B, B도 B, C, A는 오른손잡이 뭐 그 영향도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오른손을 잡고 이렇게 하시면 오른손을 잡고 엄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세요. A는요, 하시는 분들 계시고,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A, D, B, B가 좀 많네요. B, D, D도 많고. 왼손 잡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서 하시는구나. 검지 손가락으로 눌러서 B 또는 C, B 또는 C 이렇게 다 하시는군요. 이경윤 대표님, 영어 B로 쓰지 않고 한글로 B, D, 다양하게 쓰고 계시네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왼손에 들고 하거든요. 왼손에 들고 하고요. 웬만하면 왼손으로 다 해요, 그냥. 손으로 다 하기도 하고 가끔은 오른손 들어서 오른손까지 피곤하게 들 필요는 없지만 오른손으로 가끔 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좀 하고요.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왼손에 들고 오른쪽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 손가락도 이제 검지 손가락이냐, 엄지 손가락이냐, 뭐 중지 손가락이냐, 뭐 이런 차이는 좀 있겠죠. 뭐 요 정도까지밖에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한번 재미로 봅니다. B, D가 많았습니다. 보니까 B, D가 압도적으로 많네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들고
엄지손가락으로 하느냐, 검지손가락으로 하느냐, 뭐 다른 이런 차이 정도. 네, B, D가 좀 많이 나오네요. 근데 아무래도 50 플러스 세대라 보니까 C는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C는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양손 다 쓰는 양손 손가락을. 요즘 애들은 엄지족이라서 양쪽 엄지 손가락을 다 쓰죠. 그렇죠? 네. 이순희 선생님은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쓰세요? 저는 C로 쓰는데요. 네. C 형태로 쓰는데도 불구하고 빠르지가 않습니다. 아, 빠르진 문제는. 않고. 네. 자, 우리 임정남 선생님은, 임정남 코치님은 어떻게 쓰세요? 저는 B예요. B? 아, B. 왼손을 들고 오른손 네. 엄지손가락으로 하세요? 네. 그러시구나. 네. 저는 엄지손가락으로 하면 좀 둔탁해서 한 손만 하면 양쪽을 다 하죠. 네. 그러시구나. 네. 또 다른 분들 볼까요? 박윤호 선생님은 어떻게 쓰세요? Alt A로 딱 푸시면 돼요. 네. C요. 아, C로 쓰세요? 네. 오, 예. 거의 신세대풍. 두 엄지손가락으로 하시는군요. 야, 얼굴 안 보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네. 예. 김미경 선생님은 어떻게 쓰세요? 김미경 코치님은? Alt A로 켜시고, 네. 얘기하시면 됩니다. 김미경 선생님 어떻게 걸로 쓰세요? 네. 소리가 안 들리고 있어요. 네. 소리가 안 나오네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박성래 강사님은 어떤 걸로 쓰세요? 어떻게 주로 하시는지? 네, 저는 주로 B를 쓰고 D도 가끔 쓰는 것 같습니다. 아, 네네네. 그러시군요. 왼손 들고 오른손으로 쓰시는 형태.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약간 D에 좀 가깝기는 하는데, 네. 근데 이제 C를 주로 많이 저도 막 쓸 때는, 본격적으로 쓸 때는 C를 저도 많이 쓰는 편이긴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서론이 길었고요.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재미로 하는 겁니다. 너무 절대적으로 믿지 마세요. 네. 자, 보겠습니다. 요것도 역시 PT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A는 이렇답니다. 네. 사고방식이 유연한 타입이라고. 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밑에 보면은 이를 그르치면 자기 자신을 잘 책망함. 돼 있네요. 돼 있어요. 네. 다음 B 볼까요? 네. 상상력이 풍부하고 좋은 거 다 나왔어요. 네. 창조적인 타입이랍니다. 네. 도전과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네. 직설적이고 고집이 좀 세고, 네.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감동을 잘 받는다고 돼 있네요. 네. 자, 다음 볼까요? 네, C 보죠. C는요, 다재다능한 팔방미인 타입이라고. 네, 되죠. 속은 여리답니다. 자신감은 넘쳐 보이지만, 네, 그렇다고 하네요. 자, D 볼까요? 마지막으로 미적 감각이 뛰어난 예술가 타입이래요. 티는 안 내지만 타인에게 상처를 잘 받는다고 돼 있네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재미로 같이 보는 거죠. 어쨌든 이런 걸 실제로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어떤 성격 유형일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거든요. 보시면은 네, 이게 여기에 나온 겁니다. 네, 비주얼 다이브라고 하는 그런 그 포스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한번 보여드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제가 잘라서 편집해서 만든 거죠. 비주얼 다이브에는 굉장히 다양한 재미있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해놓은 포스트거든요. 블로그죠. 그래서 재밌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팔로워가 13만이 넘어요. 꽤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볼만한 내용이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자, 다음 드디어 유튜버 되기 프로젝트 세 번째로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조금 하다가 잠깐 중간에 쉴게요. 너무 오랫동안 또 붙잡고 있으면. 온라인 강의가요. 이게 한 50분이 한계더라고요. 50분 하면 앉아 계신 분들 지치더라고요. 벌써. 자, 세 번째 동영상 개념과 해상도에 대한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시고. 일단 먼저 아리아나 그란데가 불렀던 노래인데, 자, 일단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 사람은 이 얼굴은 잘 들리시죠? 네. 이 얼굴은 지구상에 없는 얼굴입니다. 이 사람 얼굴은 지구상에 없는 인물이에요. 얼굴은요. 그러면 위아래가 다 가짜냐? 그건 아니고요. 그 목 아래부터 밑에 보이는 부분은 전부 진짜예요. 목소리도 진짜고 다 진짜예요. 근데 얼굴은 가짜입니다. 이게 인공지능을 만들어주는 스튜디오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만들어가지고 내 얼굴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유추해보면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만약 내 얼굴이 내가 온라인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내 목소리도 그렇고 내가 다 자신 있는데 내 얼굴이 조금 밀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얼굴을 교체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이제 얼굴까지도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주는 세상, 이런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어디서 소리가 좀 많이 나오는 분이 계시네요. 네, 누굴까요? 네. 그래서 바깥에 소음이 많으신 분들만 마이크 꺼주시면 돼요. 그렇지 않은 분 켜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만들어진 얼굴이에요. 얼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대비가 가능한 거죠. 온라인 활동하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루이 커버리입니다. 루이 커버리. 유튜브 채널을 쉬는 시간에 나중에 들어가서 보실 때 루이 커버리 한글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채널에 루이 커버리. 굉장히 화제가 된 건데 이렇게 얼굴을 바꿔서 가상으로 등장하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우리나라 좀 첫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루이 커버리라고 하는 건데 지난 시간에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루이 커버리고요. 이 사람이 이제 채널 제목을 뭘로 하고 나오고 있냐면은 버추얼 부캐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버추얼 부캐인데 버추얼 부캐 루이 커버리인데 자, 부캐가 뭐예요? 부캐? 캐릭터. 본캐가 있고 부캐가 있어요. 부 캐릭터. 그렇죠. 예, 부 캐릭터. 본캐는 본래의 캐릭터. 원래 얼굴. 그래서 부캐와 본캐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 캐릭터를 가지고 나온 루이 커버리라는 사람의 커버 영상이에요. 제가 노래를 직접 불렀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좋죠. 근데 얼굴이 자신이 없었대요. 늘 얼굴이 자신이 없어서 또 앞에만 서기만 하면은 부끄럽고 잘 못하고 그런 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서 코도 낮고 그래서 얼굴을 새로 만들었어요. 제가 좋아할 만한 얼굴로 새로 창조한 얼굴로 갖다가 스튜디오에서 갖다 붙인 겁니다. 근데 너무 자연스럽죠? 그렇게 갖다 붙였고요. 대신 뭐 노래나 뭐 이런 것은 본인이 직접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어요. 최근에. 아직은 뭐 조회수나 뭐 구독자 수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지만 몇만 명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인공지능 1호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굴을 바꿔서 나온 앞으로 이런 시대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수인 강사님 이제 이수인 코치님 이제 앞으로 강의하실 때 100살까지 하셔도 돼요. 목소리만 살아계시면. 살아계시면 얼굴 교체하면 돼요. 얼굴도 미남인데요? 교체해야 됩니다. 지금 얼굴을 그대로 해가지고 그대로 이제 앞으로 한 30년, 40년 더 하시면 돼요. 네.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요겁니다. 버추얼 루이 나오죠? 네, 버추얼 루이. 그래서 루이 커버리라고 돼 있죠.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현재 12,900명. 12,900명입니다. 1.29만 명이죠. 12,900명인데 많지는 않습니다. 어제 제가 캡처를 떠놓은 거니까요. 하지만 지금 영상들이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 많이 올라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영상을 모두 다 차례대로 다 업로드된 순서대로 보시려면 위에 보시면 홈 동영상 재생 목록이 있죠. 동영상을 눌러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홈에 들어가서 보시면 재생 목록별로 보입니다. 항상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면 홈에 들어가서 보면 재생 목록별로 보여요. 근데 재생 목록을 분류하지 않으신 분은 인기 있는 영상 그거 하나만 분류가 되고 나머지 그냥 그대로 나오죠. 잘려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재생 목록을 처음부터 올리실 분들은 항상 재생 목록을 만드시는 게 좋아요. 내가 주제가 4개다. 내가 주제가 3개다 하시는 분은 그 3개별로 재생 목록을 만들어서 영상을 올리시는 것이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인기를 얻게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호평을 받게 되는 비결이 됩니다. 그래서 재생 목록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정보란에다가 나의 개인 정보를 이제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이 커버리를 잠시 보셨고요. 루이 커버리 꼭 들어가서 보세요.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들은. 자, 그 다음에 요즘 여기 정도까지는 또 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잠깐 한 5분간이라도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하실까요? 네. 리커버리까지 들어가서 보시고 잠시 5분간만 휴식하시고 한 5분간은 또 소개하는 시간 잠깐 5분간 갖고 나머지 시간 제가 좀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잠깐 휴식 취하시겠습니다. Alt A로 오디오 끄시고요. Alt V 하면 영상이 꺼집니다. 요소를 보시게 되면 유튜브는요. 크게 크리에이터가 있습니다. 일단 유튜버란 말은 속어고요. 사실은 속어고 유튜버라기보다는 사실은 크리에이터라고 부릅니다. 유튜브에서는 유튜버란 용어를 사실은 원조로 쓰지는 않고요. 크리에이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불러보실까요?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 내가 직접 말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듣기만 하시는 것보다.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는 뭘까요? 크리에이터는 그럼 두 번째는 사용자가 있습니다. 유튜브의 구성 요소에는 사용자, 구독자죠. 흔히 말하는 우리 여러분 보시는 분들, 구독을 안 하시더라도 그냥 구경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용자가 있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용자. 사용자 있죠. 우리 여러분 사용자가 되겠죠. 그리고 광고주가 있습니다. 광고주. 자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광고주가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가 있는데요. MCN이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MCN, 멀티 채널 네트워크라 그래가지고 다중 채널이라 흔히 불러요. 다중 채널 네트워크 또는 멀티 채널 네트워크라 부르는 요 네 가지가 유튜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 참여자들이에요. 이 넷이 가장 대표적으로. 그러면 이 넷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터는 뭐냐? 유튜브에 동영상을 제작하고 편집해서 업로드하는 사람을 우리가 크리에이터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 거 안 하는데요. 그럼 크리에이터는 아니고요. 그냥 사용자예요. 아시겠죠? 네. 그냥 구경만 하시면 사용자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건 영상들을 구독을 단추를 눌러서 보시면 구독자입니다. 그때부터 구독자가 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이용하거나 관람하는 사용자, 프리미엄 회원 포함해서 프리미엄 회원에 가입하시면 한 달에 한 8,000원, 9,000원 정도 돈 나갑니다. 요즘 좀 올랐더라고요. 8, 9,000원 정도 돈을 내시게 되는데 유튜브에서 프리미엄 회원을 가입하시게 되면은 광고가 안 나오고요. 또 스마트폰에서 보시더라도 광고가 안 나오고 또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를 보다가 딱 접어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접어도 끊어지지 않고 영상이 계속 실행이 되면서 소리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프리미엄에 가입이 안 됐으면 우리는 어때요? 유튜브 화면 스마트폰 화면을 끄면은 바로 꺼져버리죠. 소리가 안 나오죠. 이게 프리미엄 회원의 차이. 네, 그런 걸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 회원에 가입을 하게 되면 또 장점이 되는 게 동영상 다운로드가 쉽다는 거.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거. 이런 혜택들을 주고 있죠. 우리 괜히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 때문에 돈을 벌고 있죠. 유튜브 동영상 관람하는 이용하는 사람들을 프리미엄 회원을 포함해서 사용자. 유튜브가 처음 생겼을 때는 유튜브 레드라고 그랬어요. 레드, 빨간색. 유튜브 레드라는 서비스였는데 지금은 유튜브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리미엄 서비스가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고주가 있습니다. 광고주. 유튜브에 광고를 하고요. 광고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이나 기업. 이런 것을 우리가 광고주라고 얘기하는데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지표상으로 보게 되면 구글은 유튜브에서 돈을 많이 벌까요? 잘 못 벌까요? 구글이 유튜브에서. 뭘까요? 네? 벌어요. 많이 들어보니까. 네. 잘 봅니다. 사실은 유튜브의 연말 결산 자료를 보면요. 유튜브는 적자예요. 아직까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적자 기록하는데 문제는 이제 적자가 개선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단순히 이 사람들은 오고 가는 돈 수익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그냥 확 수천억 원이나 수조 원을 벌어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객관적으로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돈 주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하는 것 때문에 운영하는 것 또 서버 구입비 얘네들이 지금 장비 구입비가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영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계속 보관돼 있으려면 서버를 정말 한 해 사들이는 서버만 해도 정말 웬만한 회사를 운영할 만한 정도의 대규모 회사를 운영할 만한 정도의 그런 서버들을 해마다 구입을 하거든요. 대단합니다. 그 정도 구입을 하기 때문에 장비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단점들도 갖고는 있죠. 어쨌든 최근에 또 이제 6월 1일부터는 구글에서 우리가 많이 이용했던 구글 포토가 유료화가 되죠. 그리고 이제 다른 서비스들이 다 이제 유료가 되면서 구글이 또 더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적인 면이 줄어들지는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수익이 더 있기 때문에 유튜브도 더 개선이 될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유튜브에 더 몰리게 되면서 사용자가 더 늘어나게 되면서 유튜브에 광고를 싣고자 하는 사람들의 광고 수요가 점점 더 늘고 있다는 것도 유튜브로서는 기대하고 있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자, MCN 있는데 멀티 채널 네트워크는 뭐냐? 여러 개의 크리에이터 채널, 유튜브 채널을요 따로 계약을 맺은 유튜브의 파트너사들을 말합니다. 이런 파트너사들이 있어요. 잠재 고객을 확보하고요, 콘텐츠를 편성하고요, 크리에이터 공동 작업을 하거나 디지털 권한을 관리하거나 수익 창출하고 판매들의
어떤 판매 서비스 제공해주는 그런 오타가 있네. 판매하기가 좀 이상하네요. 네. 판매 서비스 제공해주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MCN이라고 부르는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잘 보시면은 유명한 크리에이터들, 유명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들 잘 보시면 거기에 어느 회사의 도움을 받아 제작했습니다. 또는 나는 어디 소속입니다라고 밝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사람들도 연예인처럼 소속이 있어요. 많이 활동하는 사람들은. 왜냐면 혼자 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유튜버들도 영상 촬영이나 이런 제작을 그 사람이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두세 명을 묶어서요. 두 명 중에 이제 세 명을 묶어가지고 한 사람의 제작자가 또 제작을 해줘요. 돈 받고. 그래서 한 사람씩 100만 원씩 부담해서 그 제작자한테 200만 원씩 주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돈 받고 제작을 해줍니다. 웬만큼 한 2, 3만 명 넘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채널 운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제작 안 해요. 힘들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거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 틀이 있기 때문에 그 자막이나 이런 것도 다 틀이 있어서 처음에 만들 때만 한두 가지만 힘들고요. 그다음부터는 그 틀에다 집어넣고 그냥 완성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늘 하는 일이라. 전문 제작자들이 이 시장이 굉장히 크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역시 MCN에 포함됩니다. 그 사람들도. 역시 연예기획사처럼 사람들을 관리하고 유튜버들을 관리해주고 공동작업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권한도 관리하고 디지털 권한 관리란 건 뭐냐면 저작권에 관련된 거. 권한 관리 해주고요. 수익 창출 같은 거 이런 것도 대행 업무도 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버가 이제는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정말 조직화됐고 다변화돼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로는 자, 4가지 같이 읽어보실까요? 제목만 보라색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유튜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 4가지 시작. 크리에이터, 사용자, 광고주, MCN. 채널 네트워크 또는 멀티 채널 네트워크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크리에이터 채널들끼리 또 묶어놓은 계약을 한 업체들, 파트너사들.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불러요. 유튜브에서는 파트너사다 이렇게 불러요. 자기네들은 파트너사라고 불러요. 서비스 제공업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거 편성들을 해주고 수익 관리도 해주고 권한 관리도 해주고 다 그러죠. 여러분 텔레비전 보시면은 텔레비전에 수많은 그런 드라마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드라마 그 KBS나 MBC에서 제작 안 하는 거 아시죠? 알고 계시죠? 거기도 파트너사들이 제작을 해주는 겁니다. 걔네들이 제작해서 일괄 납품을 하든지 아니면 5편까지 만들어서 납품을 해요. 그래서 반응은 1, 2편 반응을 보고 후속편을 찍죠. 급하게 찍죠. 여기도 논란이 많이 되죠. 쪽대본 때문에 논란이 가끔 되고 하죠. 네. 이런 것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반은현 선생님이 마이크 좀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선생님 쪽인가요? 네. 다른 분들은 켜주셔도 상관없는데 혹시 내 주변에 소음이 있는 경우에는 그분들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4가지 그 중에서 이제 MCN은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런 뒤에 기획사들이 다 있어서 움직이고 파트너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텔레비전 방송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다 있습니다. 그렇게 움직여서 시간 관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에서 어떤 방송사에서 코미디언을 채용을 했어요. 몇 기 코미디언, KBS 코미디언 이렇게 뽑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달부터 그러면 KBS 코미디언이었으면 12기를 뽑았다. 그러면 12기들한테 그러면 매달 월급을 줄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출연하는 편수에 따라서 받는 거지 계약직이에요. 일종의 건당으로. 그러니까 그런 MCN들도 거기에도 많이 있죠. 자, 보셨죠? 자, 그러면 이런 예로 보시면은 샌드박스 네트워크 하나 더 샘플 제가 넣어놨었네요. 깜빡했습니다. CJ ENM 너무 유명하죠. 너무나도 유명한 CJ ENM, 판도라 TV, 트레저 헌터, 비디오 빌리지, 쉐어하우스, 레페이 뷰티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주 큰 업체들이에요. 대형 업체들 이름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업체들도 있어서 유튜브를 구성하고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끔 논란이 되는 거는 이런 MCN 업체들이 너무 과대하게 경쟁이 붙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합니다. 2, 3천 명에서 헤매는 사람들한테 얘네들 접근을 해요. 뭐라 하면 10,000명 만들어줄게요. 한 3개월 이내에 구독자 돈 달라고. 요런 게 굉장히 성행합니다. 많고요. 그거 인스타그램에도 많아요. 업체도 많고요. 이런 업체들 아주 널렸습니다. 크몬 같은 데 들어가서 보시면은
인스타그램에 이런데 팔로워들 늘려주는 거 돈 받고 다 해줘요. 이런 데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팔로워들을 한번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은 이상하게 간판만 있고 쓴 글은 아무것도 없으면 내 것만 팔로잉만 하는 사람들 있죠. 혹시 그런 거 못 보셨어요? 그 인스타그램에 보시면은 나를 팔로우하고 하는 사람들 잘 보시면은 맥락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나를 팔로잉을 했는데 아무 내용은 글은 없어요. 그냥 팔로잉만 해놨어요. 아무 내용도 없이. 그런 사람들 스패머들 말고 그냥 그 사람들은 이런 MCN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이에요. 막 가입만 하는 계정만 만들어서 그래서 그 숫자를 늘려주는데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 다 차단해 버리거든요.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계정만 수백 개씩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계속 가입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고객사들 관리해 주는 거죠.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걸 프로그램화 시켜가지고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돌려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가입을 해줍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런 게 이제는 카페에서도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이걸 카페에서 그런 걸 찾아내기 위한 가입할 때 이렇게 물어보는 걸 일부러 만든 이유가 그런 거죠. 자동으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자, 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동영상이라는 게 이제 유튜브에서 쓰게 되는 게 동영상인데 동영상의 모든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하는 예술 중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난이도가 있고 가장 최고의 예술입니다. 이게 동영상이죠. 움직이는 영상. 영어로는 이제 무비 클립이라고 부릅니다. 무비 클립. 우리말로는 이제 동영상, 영상인데 움직인다 해서 동영상. 흔히 이렇게 부르고 있죠. 동영상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제 개념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까다로운 내용. 네. 여기 오기까지 힘드셨습니다. 자, 동영상이라는 건 뭐냐 이거죠. 이미지, 사진들, 우리가 이미지라고 흔히 부르죠. 연속된 사진들, 그림들 이런 것들 사진들을 연속해서 붙여요. 붙인 다음에 자, 근데 연속된 사진들을 같이 이렇게 쭉 펼쳐보면 움직이거든요. 만화 애니메이션 만드는 작업하고 똑같습니다. 혹시 학교 다닐 때 혹시 그런 거 못 보셨나요? 혹시 그 50년대, 60년대, 70년대 세대 분들은 이게 많이 학교 같은 데서 길거리에서 보신 적이 있으신데 어렸을 적에 이렇게 그림인데 약간 좀 조금씩 달라지는 그림들을 책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싹 넘기면은 그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 되게 신기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거. 지금 애들 보면 거의 웃어 넘어갈 거야 아마. 네, 그런 게 예전에 좀 신기했고, 그렇죠? 또 칼라라고는 극장에서 볼 수 있는 것밖에 없고 텔레비전에서 늘 흑백으로만 보던 세대들은 사실은 그런 경험들에 대한 어떤 로망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런 연속된 사진들을 묶어서 이렇게 쭉 넘겼을 때 이제 이게 영상이 되는 거죠. 일종의. 왜 사람 눈은 착시를 하기 때문에 착시를 일으키기 때문에 영상을 볼 수 있는 거죠. 사람의 이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거. 사람의 착시 현상을 이용해서 영상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게 종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종이가 이미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연스럽고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게 되죠. 그만큼 제작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지 연속된 사진에다가 뭘 입혀야 되느냐 이제 소리, 사운드, 그러니까 음악, 뮤직, 보이스, 우리 목소리까지 세 가지죠. 사운드, 뮤직, 보이스, 우리 목소리까지 세 가지를 다 얹어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무비 클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따로따로 만들어진 것을 합치기 때문에 이걸 맞추는 걸 우리가 싱크를 한다고 해서 싱크라고 얘기하는데 이 맞추는 과정이 굉장히 고난이도의 과정이에요. 영상에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유튜브 촬영을 하실 때 지난번 장비를 보여드릴 때 설명을 잠깐 드리긴 했는데 지난 시간에 유튜브에서 이렇게 카메라가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 우리 녹음을 하고 지금도 방송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말고 보이스 레코더도 있어요. 레코더로 나온 게 있어요. 그 영상이 안 들어가고 목소리만 들어가는 보이스 레코더 녹음기 같은 거 이걸 차용을 하고 유튜브 영상 찍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거는 여기다 가슴에다 차고만 다니기 때문에 마치 무선 이어폰처럼 무선 마이크처럼 꽂고 다니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대로 따로 찍는 거예요. 그러면 따로따로 찍었으니까 안 맞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프리미어 같은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파워 디렉터나 이런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이 두 개를 맞춰야 돼요. 프로그램 내에 보면 싱크 맞추는 기능이 있거든요. 자동으로 딱 맞춰줍니다. 그러면 똑같이 일치가 되는 거죠. 장점은요, 마이크를 일일이 끌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 따로 녹음을 하기 때문에 소리가 정밀하고 일정해요. 소리가 증폭이 없죠. 따로 이렇게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는 것이 없이 소리가 일정하죠. 일정한 소리를 유지하면서도 영상과 함께 깨끗한 거 같이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찍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해요. 또 장점이 되는 그런데 하나의 단점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영상 돌아가는 속도하고요. 영상을 찍어주는 속도와 이 소리가 녹음되는 속도가 이게 달라요. 그럼 두 가지 싱크가 딱 맞아야 되는데 이게 100% 일치는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해요? 소리가 안 맞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간중간 얘가 조정을 해요. 얘가 자동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 프로그램 내에서 프리미어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가끔 혹시 보시면 못 느끼셔서 모르겠는데 영상 보시다 보면은 유튜버들이 이렇게 방송할 때 중간에 자 지금부터 이제 하면서 일부러 이렇게 자 지금부터 이렇게 손을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싱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부러 말을 하면 얘가 그 프로그램에서는요, 프리미어 프로그램에서는 내가 소리 내는 그 시점을 영상과 음악 소리하고 딱 그걸 맞춰요. 그걸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맞추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소리를 내는 거예요. 괜히 소리 내는 게 아니에요. 헛기침하는 소리도 일부러 내거든요. 유튜버들이 딱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저같이 말을 약간 빠르게 하거나 이런 분들은 싱크 안 맞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런 걸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작업을 그렇게 해준다라는 거. 그래서 영상이란 건 이런 거다. 영속된 사진에다가 소리 음악을 합쳐서 만들어지는 것이 동영상 클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하시려면 프레임에 대한 개념이 반드시 있으셔야 되는데,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외국어이긴 하지만 용어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될 용어들입니다. 유튜브를 영상을 찍으시든지 아니면은 OBS 스튜디오 같은 이런 프로그램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신다든지 또 방송을 내보낸다든지 실시간 방송 같은 거 OBS 스튜디오거든요. 그런 걸 하시려고 그러면 프레임에 대한 개념이 없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프레임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셔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웹캠. 현재 여러분도 웹캠 쓰고 계세요? 현재 얼굴 이렇게 보고 계시죠? 현재 여러분도 웹캠을 쓰고 계신 겁니다. 노트북에 부착돼 있던 아니면 따로 붙였던 웹캠을 쓰고 계시는데 현재 내가 내 영상에 내보내고 있는 이 영상이 몇 프레임입니까? 혹시 아세요? 각자 아시는지. 영상 30프레임? 현재 내 영상 여러분이 각자 나가고 있는 영상이 몇 프레임으로 나가고 있는지 아세요? 30프레임. 네. 요즘은 웹캠 웬만한 거 사시면 다 30프레임은 기본으로 나가고 있을 겁니다. 아마 맞춰놓게 되면 30프레임 정도 60프레임까지 가시는 분은 거의 없고 30프레임 좀 보통 많고요. 노트북에 장착되어 있는 내부 웹캠을 이용하시면 대부분이 요즘은 15프레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노트북을 하게 되면 그래서 약간 흐린 거예요. 노트북에 장착된 걸 하게 되면 약간은. 그래도 하는 데는 사실 큰 지장은 없어요. 사실은. 그 정도는. 근데 화면 자체가 많이 여러가 다른 걸 집어넣게 되면은 조금 흐려질 수는 있겠죠. 근데 얼굴 내보내는 정도만으로는 충분한 정도 됩니다. 자, 이거 바로 FPS인데요. 프레임의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게 FPS가 되겠습니다. FPS, 프레임 per second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프레임 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FPS. 그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하얀색으로 된 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초당 프레임 수를 말하는 용어. 24 FPS면 초에 24장. 30 FPS라면 조회수 30장을 이해하시면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웹캠을 사실 때도 웹캠에 몇 FPS를 지원하는지 이런 거 보시고 구입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FPS는 이제 사진을 말하는 용어인데 초당 1초를 기준으로 합니다. 초 per second거든요. 1초당 프레임이에요. 프레임이라는 것은 한 장에 하나 달락달락들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딱 일치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일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4 FPS면 1초에 24장. 영화 같은 경우에 일반 영화 같으면 사진은 24장을 이어붙인 겁니다. 기본이. 보통 24장.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관에서 주무시면 안 돼요. 1초에 몇 장이 지나갔어요 이미? 24장이 지나갔어요 벌써. 사진 찍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24장 동시에 찍어서 넘어가는데 순간적으로 찍어서 넘어가는 거죠. 자, 우리가 그 사진 찍을 때도 스마트폰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있죠. 네? 사진 찍을 때 스마트폰 사진도 우리가 찍을 때 사진 한 장 찍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한 장 찍는 건 아니거든요. 얘가 순간적으로 사진을 여러 장을 찍어요. 특히 스마트폰에 보면 HDR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HDR 기능이 있어요. 이게 자동 기능이라 흔히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하얀색과 어두운 것과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을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그 사진 기술이거든요. HDR. 우리 스마트폰에 보면 HDR 보통 켜놓고 하시죠. 보통 자동. 그렇게 해놓고 찍으시죠. 네. 예, 웬만한 반응을 좀 보여주시면 네. 내가 복을 받을 겁니다 아마. 네. 예, 사진 찍으실 때 HDR 보통 켜놓고 하시죠. 네. HDR 2.0 기술까지 요즘 다 나와서 많이 쓰고 계시는데 그 HDR 같은 경우도 켜놓으시잖아요. 기본으로 3장을 찍어요. 원래 HDR이 기본으로. 여러분 모르시겠죠? 순간적으로 얘가 HDR 돼 있잖아요.
딱 사진을 찍는 순간 3장 찍어요, 동시에. 찍어서 그거를 보정해 주는 거예요. 3장을 합쳐서 사진을 만들어 주는 게 HDR이에요. 그래서 깨끗하게 이게 사진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밝게. 이게 HDR의 가장 큰 기능은 뭐냐면 밝게 해주고 어두운 걸 밝게 해주고 요 조종이거든요. 밝기와 어두움의 조종이에요. 이게 HDR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밝아지죠, 일단 HDR을 찍게 되면. 그 기능이에요. 근데 사진을 약간 왜곡한다. 이것 때문에 옛날부터 비판이 많았어요. 사진 작가들한테부터 시작해서 사진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비판이 많았던 기능이 HDR이에요. 근데 그 초창기 때 스마트폰에는 HDR 기능이 없었어요. 아예 장착이 안 됐었는데 요즘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죠. 들어갔었는데 사람들 가끔 물어보세요. 아니 같은 카메라를 찍어도 예전에 몇 년 전입니다. 사진을 찍으면 애플 아이폰은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깨끗하게 선명하게 이쁘게 나오는데 왜 일반 삼성 카메라는 찍으면 사진이 이렇게 흐려요? 깨끗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예전에 소셜에서도 그러신 분들이 계셨고 카메라 찍으면 아이폰은 참 이쁘게 잘 나오는데 근데 그 잘 모르셔서 그러는 건데요. 설명을 드리면 아이폰은요. 원래 HDR 기능을 내장에 해놨어요. 아이폰은. HDR기를 내가 키고 끄는 게 아니라 아예 기본 내장. 아예 기본으로. 그래서 사진을 전문으로 찍으신 분들은 아이폰은 굉장히 비판했었어요. 얘네는 사진을 왜곡한다. 있는 그대로 찍질 않고 왜곡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기본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 아이폰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이쁜 걸 깨끗하고 보정된 걸 좋아하는 것을 알고 이제는 모든 카메라에 한 10년 전부터는 모든 카메라에 다 HDR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대신 선택권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선택권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HDR을 킬 수 있고 끌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 눈을 조작해서 만들어주는 기술이거든요. 사진은. 빛으로 만드는 어떤 그 작품이에요. 빛으로 만드는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영화도 똑같아요. 영상도. 영상 예술도 똑같습니다. 다만 영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영상 같은 사진이 연속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기 때문에 24장 사진을 읽어 붙이는 것이 영화 1초. 근데 요즘에 나오는 UHD 영상 같은 경우는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네, 이거보다 훨씬 더 고화질 영상. 요즘 UHD 방송하고 있는 거 아세요? 텔레비전에서? 혹시 아시는지? 우리 텔레비전에서 요즘 UHD 방송하고 있는 거 아시는지? 네, 쓰지만 마시고요. 대답을 좀 해주세요. 말하면. 쓰지 마시고. 네. UHD 방송하고 있을까요? 텔레비전 보시면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틀어보시면 오른쪽 위에 방송사 로고가 나오면서 거기에 UHD 이렇게 써 있는 방송들이 있을 거예요. 가끔 보다 보면. 그건 UHD 방송하고 있는 거거든요. UHD 방송을 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UHD 방송을 하려면요. 카메라만 좋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찍었어도 이게 전송이 돼야 돼요. 그 속도로. 전송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고화질 영상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잘 들어보세요. 내 웹캠이 24프레임이에요. 만약에. 네? 만약 60프레임, 아니 60이라고 해보세요. 내 만약 웹캠이 60fps에서 정말 잘 찍어요. 많이 찍어요. 순간적으로. 대신 찍었으면 얘를 순간적으로 계속 인터넷을 통해서 보내야 되잖아요. 지금. 보내야 되겠죠? 보내서 도착을 해야 돼. 그래 우리가 볼 거 아니겠어요. 다운로드 받아서. 받아서 봐야 되는데 갈 수 있으면 인터넷 속도가 빨라야 되겠죠. 그리고 웹캠이 저 같은 경우도 웹캠이 뭘로 연결되냐면 USB로 연결돼 있어요. USB 포트 연결돼 있거든요. 그럼 USB 포트가 그 속도를 지탱할 수 있어야 돼요. 보내줄 수 있어야 돼요. USB는 고속도로와 같은 거라 속도로 보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보내질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웹캠을 혹시 구입을 하셔서 고성능으로 맞춰놓다 하시더라도 얘가 어떤 USB 포트에 꽂혀 있는지도 중요하고요. 이 속도가 날 수 있는 내 인터넷 속도가 되는지도 중요해요. 녹화하면 상관없지만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 속도가 안 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카메라 성능이 좋아도. 그다음에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은 요즘은 웬만한 건 다 30장의 사진을 이어붙인 30프레임 정도를 지원합니다. 기본이. 굉장히 고화질입니다. 우리나라 TV 화질이요. 굉장히 좋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수한 쪽에 속하거든요.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영상이나 스포츠 영상 같은 경우는요. 1초 60점, 60프레임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게임 같은 거 이렇게 중계해 보시면은 진짜 화질 좋습니다. 깨끗하고 아주 선명합니다.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영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게임 같은 거 영상 이런 거 뭘로 볼까요? SNS? 트위치로 봅니다. 트위치를 가지고 많이 보거든요. 트위치 같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그 인터넷에서 보는 특정한 아이들이 보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나가서 PC 인사이드를 통해서 또 접속해서 여러 가지
학생들이 그런 편 같은 것도 서로 보기도 하고요. 그런 나름대로 채널이 있어요. 성인들이 일반인들이 보지 않는 채널들을 봐요. 청소년들은 전혀 들어가는 곳이 달라요. 자,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셨죠? 네. 스크랩에 대한 이해를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 나중에 OBS도 하고 막 그럴 텐데 할 때 막 난 FPS 들어본 적이 없다. 뭐 그리고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네, 출석 체크 다 돼 있습니다. 네. 하시면 됩니다. 자, 스마트폰 카메라, 여러분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설정하실 때에도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신 다음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신 다음에 우리 보통 설정이 있는데 카메라 안에도 설정이 따로 있죠. 그래서 카메라 안에 보시면 설정 단추가 있어서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 스마트폰을 켜신 다음에 보면은 자, 잠깐만요. 스마트폰에서도 보통 보면 여기에 이제 3대4, 16대9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따로 또 있고요. 그다음에 요 설정을 들어가서 보면은 설정에 잠깐만요. 스마트폰에도 이제 3대4에서 3대4 비율로 할 것인지 16대9로 할 것인지 이렇게 정하는 게 있죠. 사진 찍을 때도 이렇게 동영상도 정해서 하시면 되고요. 카메라 설정에 들어가서 보시면 후면 동영상 크기, 전면 동영상 크기, 프로 동영상 크기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카메라에 들어가서 보시고 혹시 컴퓨터로 하시는 분은 스마트폰 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은 지금 같이 봐주시면은 보실 수가 있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 HDR 보이시죠? HDR. 네, 켜져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밝고 어두운 영역을 표시해주는, 조정해주는 자동 HDR 이렇게 있습니다. 카메라 조정하는 거. 후면 동영상, 여러분 뒷면 쪽에 있는 전면 동영상 보시면 여기에 보면은 뭐 FHD 또는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이게 풀 HD거든요. 영상에 보면은 30fps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스마트폰에 따라서는 요게 FPS가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폰들이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저하고 똑같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서 보시면 또 자세히 나와요. 요걸 누르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 카메라가 현재 몇 FPS를 지원하는구나. 현재 그리고 어떤 해상도에 몇 대 몇을 쓰고 있구나. 맞춰져 있구나라는 것을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지금 카메라를 혹시 스마트폰으로 현재 여기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은 이거 보기가 좀 힘드시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체크만 해놓으셨다가 카메라 안에 들어가셔서 내 카메라 설정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꼭 보시고요. 동영상 손떨림 보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동영상 찍을 때 사람은 떨립니다. 떨게 돼 있어요. 손떨림이 있는데 이걸 OIS 기능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보정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걸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요. 자, 사진 찍을 때 카메라 스마트폰 들고 어떻게 찍으세요? 카메라 혹시 이제 영상 보고 계신 분은 좀 보시기 힘들 텐데 다른 물건을 들으셔라도 카메라 어떻게 찍으세요? 사진 찍으실 때. 세로로. 세로 가로는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고요. 찰칵 음성으로. 이게 흔들리겠죠. 카메라가 찍을 때. 그렇죠? 그럼 유튜브 만약에 이거 카메라로 유튜브 찍는다. 카메라로 유튜브 찍을 땐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내가 사용하지 않는 폰을 쓰시던가 아니면 내가 쓰는 폰을 하실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전화가 오거나 카톡이 올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죠? 비행기 모드. 네, 비행기 모드, 에어플레인 모드로 해놓으시면 전화나 카톡이 안 옵니다. 아예 안 옵니다. 그렇게 해놓고 찍으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찍으실 때 주의할 점, 찍으실 때는 손을 이렇게 쭉 뻗어서 이렇게 찍으시잖아요. 영상을 찍으시게 되면 손은 떨려요. 움직임이 우리가 살짝 움직이는 것도 영상 속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흔들려요.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실 때는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이 팔꿈치하고 팔을 열고 가슴에 딱 붙이셔야 돼요. 이렇게 붙이셔야 돼요. 움직이지 않고 딱 고정해서. 그리고 카메라 움직일 때도요, 이거 손만 이렇게 움직이시면 안 되고요. 손만 움직이시면 안 되고 이거를 팔과 함께 그렇죠. 같이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셔야 돼요. 같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진이 흔들리지 않아요. 영상이. 사진하고 전혀 다릅니다. 사진 찍을 때는 순간적으로 찍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영상은 계속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흔들리면서 반드시 팔 안으로 굽혔을 때 팔꿈치가 딱 접어졌으면 이게 뒤하고 우리 가슴 쪽하고 딱 붙어서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딱 고정해놓고 이렇게 찍으세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어요. 이게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은 그럼 삼각대가 필요하시죠. 휴대용 삼각대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흔들려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해. 그럼 내가 내려서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찍는다 만약에 이렇게 수직으로 그럴 때도요 흔들리겠죠. 그럴 때는 팔만 내리는 게 아니라 내 몸도 같이 내려가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그래야 흔들림이 없어요. 옆으로 돌릴 때도 내 몸과 같이 돌리시고 내가 보는 시야만큼 돌리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럼 화면에 흔들리고 정신이 없습니다. 봤을 때. 그래서 몸과 같이 움직이시라 고정을 해놓는 게 중요하다. 그게 자신 없는 분들은 짐벌을 사세요. 제가 장비 때 조금 설명을 드렸었죠. 짐벌을 사시고 짐벌은 공중에서 이렇게 지가 균형을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짐벌을 활용하시든지 아니면 삼각대 고정해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거를 쓰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 말씀 좀 드려요. 그래서 내 동영상 크기를 확인하시라는 거 말씀 좀 드렸습니다. 이거 다 이해가 되셨죠? 카메라 네, 설정 네.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체크해 보셔서 내 카메라가 이제 어떻게 되고 바꿀 수 있어요.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지 내 폰이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지 보시고요.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 같은 경우는요. A 시리즈 최근에 나오는 건 괜찮은 게 많은데 예전에 나왔던 A 시리즈는요. 동영상 손떨림 보정 기능이 없어요. 이게 갤럭시 A 시리즈 중에서는 또 J 시리즈는 국내에서 안 팝니다만은 가끔 들고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해외에서 들고 오신 분이 계셔서 J 시리즈 이런 건 더 저가형이거든요. 중저가형. 근데 그런 폰 같은 경우 다른 건 다 이상 없어요. 중저가 폰이라고 기능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런 몇 가지가 빠져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손떨림 보정 이런 기능이 없다 이거죠. 이런 걸 체크해 보시면 이런 거 하나 기능 하나 넣어주는 게 어떠냐 하는데 손떨림이나 자동 HDR이나 이런 카메라에 관련된 기능들은요. 단순하게 그냥 프로그램만 넣어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AP에 스마트폰의 CPU 역할을 하는 그 AP 안에 이런 센서가 같이 들어가요. 이런 CPU가 들어가요. 그래픽을 처리해 주는 게. 이 센서가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저렴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아셔야 된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HDR 설명을 들었었죠? 아까 HDR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카메라 찍을 때 HDR 반드시 해놓고 하시죠, 보통은. 근데 왜곡 현상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 전문적으로 찍으시는 분은 HDR을 다 꺼놓고 합니다. 꺼놓고 프로에 맞춰서 프로에서 수동으로 하나씩 맞춰가면서 하십니다.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맞춰가면서 일일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근데 어쨌든 HDR은요, High Dynamic Range라고 불러서 원래는 High Dynamic Range 렌더링이에요. 원래는 이름은 정식 이름은 HDR이에요. 원래. 근데 뒤에 렌더링을 제외하고서 보통 HDR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공통 용어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한 장면을 부분적으로 노출시키거나 오버 부족으로 3장 이상 찍습니다. 기본이 3장 이상 찍어서 밝은 부분은 노출 사진을 마이너스를 해서 처리하고 어두운 부분은 플러스 노출 사진 찍어서 이렇게 합성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예전에는 이게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HDR 해놓고 찍으면 사진이 좀 늦게 찍혔어요. 예전에는. 논란이 많았거든요. 왜? 내가 딱 눌렀는데 빨리 안 찍히는 게 성질 난다고 장면이 다 놓쳤다고 이러신 분들이 계셨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요. 거의 0.1초 내에 바로 찍어버리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은 순간적으로 처리해버립니다. 그래서 2010년대에는 웬만한 디카는 기능이 다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폰에도 기본적으로 HDR 기능이 모두가 다 있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요즘은 자동으로 해놔도 전혀 시간차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빠른 처리를 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요즘은요. 그렇습니다. 네네네네네. 네. 그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HDR은 바로 이런 거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HDR을 평소 때 초보자들 때는 보통 해놓고 찍으시면 아주 깨끗하게 보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래서 HDR을 켰을 때와 껐을 때 잘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나 보세요. 어떤 거 같으세요? 차이 엄청 많이 나네요. 훨씬 빨라요. 가장 큰 게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색상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색상을 바꾸는 일반 필터가 아니고요. 얘는 어두운 것과 밝은 것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HDR의 기능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렇죠? 요것만 어두운 것만 밝게 처리해 주니까 벌써 이렇게 색깔이 전혀 다른 느낌이 오죠. 그렇죠? 바로 이런 특징입니다. 근데 이게 또 단점은요. HDR을 온라인했을 때 단점은 뭐냐면 밝은 쪽을 어둡게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명암 대비가 잘못되고 왜곡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밝은 쪽이 어두운 쪽보다 밝은 쪽은 너무 밝게 돼가지고 어둡게 처리하는데도 이상하게 왜곡이 되는 현상이 생기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또 보시면 또 하나 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HDR을 껐을 때와 켰을 때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 카메라가 이제 아이폰은 기본으로 내장돼 있었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아이폰 사진이 더 색감이 이쁘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시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특히 역광했을 때, 특히 역광 나왔을 때 있죠. HDR이 아주 위력을 발휘하죠. 이럴 때. 그래서 깨끗하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 보시고요. 자, 해상도라는 게 뭐냐? 영어로 레졸루션이라고 하는데요. 동영상은 사진의 연속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동영상은. 그럼 사진은 뭐냐? 사진은 픽셀이 모인 거예요. 픽셀이 모인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 줄 하얀색 읽어보시죠. 좀 오늘 어려운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기본 내용이. 자, 시작. 동영상은 사진의 연속. 사진은요? 픽셀이 모였다. 픽셀. 영어로 픽셀이고요. 픽셀이라고 해서 보통 P로 써요. P. 보통 약자로. P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P라고 표시가 그 해상도를 표시할 때 P가 숫자가 써 있고 P라고 써 있으면 뭘까요? 요거 픽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우리말로 하면 화소라고 그래요. 화소. 맞아요. 그림 화자로 썼어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림 점이죠. 작은 점들이 모인 거예요. 이게 사진이라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픽셀은 뭐냐? 픽셀은 뭐에서 나온 거냐? PIXEL인데 이거는 picture, 그림하고 element, 원소의 줄임말. 그래서 원어대로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화소라고 이렇게 우리말로는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화소라고 부르고 있고요. 픽셀이라고 하는 것은 디스플레이 화면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 최소 가장 작은 우리 화면에 디스플레이 화면의 이미지를 다루는 가장 작은 단위. 그러니까 그림 같은 거 이렇게 확대해 보면은 그림 있는 대로 확대해 보면 이렇게 깨지면서 네모 조각이 나오니까 픽셀은요 네모 조각이에요. 네모 조각. 동그라미가 아니에요. 네모 조각으로 돼 있어요. 이게 픽셀이에요. 픽셀 단위로 되어 있고요. 스마트폰이나 모니터, TV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수많은 픽셀들이 모자이크처럼 집합해서 하나의 큰 이미지를 형성하여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화소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 이 픽셀의 숫자가 크면 클수록 화면은 좋다 나쁘다? 좋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픽셀의 숫자들을 딱 보시면서 해상도를 보면 이제 여러분은 이제 여기서 오늘 이제 수업 배우고 나면은 해상도라고 하는 이미지만 나오면 해상도가 이런 거다 이렇게 딱 감을 딱 잡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단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말로 화소라고 부르고요. 밑에 노란색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노란색 화면을 표현하는 수가 많을수록 거슬리는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런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을 그냥 무조건 암기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해상도라는 건 픽셀들이 모여진 사진의 가장 표현한 단위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셨죠? 자, 보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해상도라는 것은요. 그래서 그 안에 또 들어가서 보시면은 하나의 또 픽셀보다 더 작은 단위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져요. 네. 하나의 픽셀은요, RGB 값이라고 흔히 불러요. RGB. 이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RGB. R은 레드, 그린, 블루라 해서요. RGB라고 부르고요. 색깔을 서브 픽셀로 부분 화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저 보시면은 저 위에 감이 참 이쁘죠. 그렇죠? 감이 되게 이쁘게 보이죠. 그죠? 보이는데 요거를 확대하잖아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 하나가 다 뭘까요? 여기 하나가 요거 하나가요. 이게 픽셀이에요. 네모 반듯하게 돼 있다 그랬죠? 픽셀은 동그라미가 아닙니다. 네모 반듯한 요 하나하나 구성 요소로 만들어져 있는데 요걸 안으로 또 들여다보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 이거죠. RGB 값으로. 그래서 빨간색, 그린, 초록색, 블루, 파란색 세 가지 서브 픽셀로 만들어져서 색깔을 조합을 만들어냅니다. 삼원색이라고 흔히 보통 하죠. 삼원색이 만들어져서 이 색깔을 만들어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브 픽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화면에 보이는 해상도하고요. 프린터로 출력을 하는 해상도가 또 달라요. 좀 복잡해져요. 그때부터는. 예. 다음 시간에는 그런 것들도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출력을 하는 프린터로 나오는 그 색깔하고요. 화면에 보이는 색깔이 일치하지 않아요. 구현되는 게 달라요. 그래서 가끔 컴퓨터 회사에서 보이는 화면을 이렇게 딱 출력을 하면 프린터가 색깔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 있죠. 네. 근데 없으세요?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색깔들은 이쁘게 좀 나오지 왜 이렇게 안 나오냐고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걸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잉크로 구현하기가. 그래서 잉크 색깔 오늘 이제 다음 시간에도 보여드릴 텐데 예전에 제가 강의도 한번 해드렸어요. 잉크 색깔을 보시면은 레드, 그린, 블루라는 이름이 없어요. 프린터 잘 보세요. 오늘 혹시 프린터 집에 있으신 분들은 프린터 잉크에 써 있는 거를 체크를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할 테니까요.
그 레드, 그린, 블루란 말이 안 들어가 있어요. 전혀 다른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데 색깔에는 그런 이름이 써 있어요. 마젠타 뭐. 그렇죠. 예, 찾으셨네. 네, 마젠타라고 나오죠. 또 뭐가 있을까요? 옐로우는 그대로 있어요. 노란색. 옐로우. 옐로우는 그대로 있어요. 블랙도 그대로 있어요. 근데 다른 색깔 또 뭐라 나와 있을까요? 혹시 좀 보실 수 있는 분. 마젠타도 찾으셨고 또. 그다음에 보자. 여기 보니까 이거 들고 오셨어요. 사이언인가요? 검정. 사이언 시안. 찾으셨어요? 하얀 검정. 네. 시안. 검정은 사이안. 다르죠. 우리 일반 이름하고요. 그렇죠? 예, 보이는 이름 용어가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과 출력하는 단위가 다르다. 해상도는 이렇게 이해 일단 먼저 하시고요. 픽셀은 서브 픽셀들이 표현하는 값에 따라서 양의 색을 조합을 통해서 다양한 빛의 색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해상도 보셨죠? 그래서 보시면은 해상도라는 것은요,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표현하는 세밀함의 정도를 말하는 건데 화면에 가로, 세로에 배치된 픽셀의 개수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로가 1920개, 세로가 1080개면 1980 곱하기 1080. 이걸 흔히 말해서 FHD라고 불러요. Full HD. FHD라고 부릅니다. 흔히 부르는 FHD라는 용어를 많이 보셔요. 스마트폰에 보시면. 들어가서 보시면 영상에 보시면 FHD라 써 있을 거예요. 혹시 많은 분들이. 아까 제 것처럼. 이해가 되셨어요? 아까 제 거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요. 제 거 보여드리면 FPS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FPS에 보시면은 여기에 FHD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FHD 보이세요? 그럼 뭐겠어요? 1920 곱하기 1080이죠? FHD 그럼 뭐겠어요? Full HD. 이해가 되시죠? 네, Full HD입니다. Full HD입니다. 여기에. 그러면 가로를 기준으로 합니까? 세로를 기준으로 합니까? 세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로, 세로가 있지만 세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기준점을.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저 화면에 구성하는 픽셀 개수가 많을수록 당연히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높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고해상도는 저해상도보다 당연히 선명하죠. 요거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고해상도와 저해상도. 확대했을 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어요? 보시면 고해상도. 픽셀의 개수의 차이입니다. 픽셀의 개수가 차이. 오른쪽은 적기 때문에 저렇게 마치 끊어진 것처럼 도트무늬, 격자무늬처럼 저렇게 보여지게 되죠. 저해상도는 잘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확대했을 때. 영화 같은 것도 저해상도를 큰 화면에 확대하면 저런 현상이 생겨요. 화면이 끊어지는 현상이 생기죠. 계단 모양처럼 저렇게 생기게 됩니다. 고해상도를 했을 때. 또 이렇게 됩니다. 아까 Full HD 보시면은 해상도를 비교해 놓고 보면요. 저렇게 하나하나마다 다 저렇게 RGB 값이 다 있고요. RGB 값이 다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해상도로 우리가 그래서 빔 프로젝터 연결을 할 때 노트북하고 빔 프로젝터 연결할 때 보면 RGB 선이라고 그래요. 흔히 RGB 선이라고 그러거든요. 연결할 때 그거하고 그거는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 방식이에요. 근데 텔레비전을 연결할 때 HDMI 선을 연결하죠. 그거는 디지털 방식이에요. 그래서 해상도가 당연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해상도를 비교했을 때 640, 480 이걸 SD 그다음에 1280 곱하기 720 HD 이렇게 쭉 나오게 되죠. UHD까지 이렇게 보여지게 돼요. 다음 페이지에 정리가 된 게 있어요. 요거는 안 적으셔도 됩니다. 뒤에 화면에 정리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상도가 차이가 난다라는 거 보여지게 되고요. 자, 요거는 이제 메모를 하셔야 될 부분이 나왔는데 요게 총 정리가 된 겁니다. 제가 총 정리를 해놨어요. 해상도가 SD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SD가 뭐냐? 스탠다드 데피니션. 그래서 우리가 표준 화질 흔히 부르는 게 요거고요. 이게 720 곱하기 486이에요. 자, 가로 기준이에요? 세로 기준이에요? 세로 기준. 세로 기준으로 불러요. 내가 만약에 영상을 갖고 있는데 1080p 영상을 갖고 있어요. 내가 이게 다운로드 받은 영상이 있는데 이게 1080p 영상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영상이에요? Full HD. 2K. 이해가 되시죠? Full HD라고 흔히 부릅니다. Full HD 또 2K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 그래서 SD는 스탠다드 데피니션에서 SD라고 보통 부르고 HD 흔히 720, 720p라고 흔히 부르는 게 바로 HD예요. 720p라고 흔히 불러요. 이게 HD예요. 고화질. 흔히 말하는 고화질이고요. 풀 HD가 FHD인데 1080, 2K라고도 보통 부르죠. QHD가 있어요. 쿼드 HD 1440, 또 UHD, 울트라 HD가 있는데 4K 2160. 요즘 나와 있는 텔레비전을 시중에 나와서 여러분 전자제품 대리점에 가서 보시면은 8K까지 지원하는 울트라 HD, UHD 방송도 하고 시작했고 거기에 맞는 텔레비전도 나왔습니다. 텔레비전 그걸 보여줄 수 있는 텔레비전도 4320p를 지원하는 UHD도 제작이 돼서 나와 있고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사용되는 많은 영상은 대부분이 1080p, FHD, FHD 이상이 대부분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FHD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FHD를 내가 찍어서 올리더라도 유튜브에서는 영상이 처음에 딱 올라가면은 얘가 여러분의 볼 수 있는 네트워크 사정이나 여러분 PC나 스마트폰을 볼 수 있는 네트워크 사정을 얘가 감안을 해서 인공지능으로 감안을 해서 여러분에게 처음에 486부터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화질이 점점 좋아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동으로. 자동 조정 기능이 있어요. 물론 내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영상을 보실 때 내가 내 스마트폰에 볼 수 있는 또 컴퓨터로 볼 수 있는 네트워크 사정에 따라서 저화질부터 고화질까지 얘가 옮겨가면서 보여주게 되고요. 혹시라도 끊어진다 그러면 좀 약간 저화질로 낮추시면 됩니다. 올릴 때는 어떤 것을 올릴 것이냐. 이것은 고화질로 올리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까지 다 커버가 됩니다. 근데 옛날 영상들은 480, 486 정도로 올려진 게 많아요. 옛날 영상들은. 지금 여러분 고화질로 볼 수 없는 게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출시되는 스마트폰들은 다 고해상도는 다 4K 촬영까지 다 지원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가니까 좀 되게 좀 힘들어지시죠? 벌써 30분 넘어가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해상도가 이렇게 되고요. 여기까지만 해상도까지만 아시면은 나머지 유튜브 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은 유튜브 영상 올릴 때 해상도가 어떻게 되는구나, FHD구나,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영상 찍거나 영상 만들어진 거를 이해하시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요 정도까지만 하셔도. 근데 참고로도 보여드리지만 이건 제가 예전에 많이 제공해드렸던 자료인데 소셜미디어별로 SNS별로 최대 용량 및 권장 해상도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많이 제공해드렸던 자료예요. 과정이나 이런 데서도. 유튜브는 최대 업로드 용량이 128기가고요. 가끔 그러세요. 저한테 카톡에서 영상을 보냈는데 영상이 안 가요.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300MB 이상은 안 갑니다. 카톡에서는. 이걸 몰라서 그러신 경우가 많이 있어요. 페이스북은 4GB까지 최대고요.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에서는 4GB, 최대 60초. 권장 비율이 16:9, PC와 모바일 다르고요. 그다음에 인스타그램과 카톡도 다릅니다. 이렇게 권장 비율과 권장 해상도. 자, 이제 권장 해상도를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제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어요. 최소 720p 곱하기 480. 480이면 뭔지 아시겠죠? 480이면 SD부터 다 올릴 수 있습니다. 720p까지도 올릴 수 있고요. 그렇죠? 1080p부터는 우리가 FHD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P가 붙어 있어요. 픽셀 단위. 이거 보고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렇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셔야죠. 어느 정도 해상도를 말하는 것인지도 이제 이걸 감을 잡으시면 이제 여러분은 이런 용어를 보시거나 이런 말을 보셨을 때 한눈에 이해하실 수 있는 정도는 되시는 겁니다. 요거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것만 이해하셨으면 여기서 졸업하셔도 됩니다. 일단 이 정도만 되시면 영상에 대한 이해도는 충분히 다 되신 거예요. 이 정도만 되시면은.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서 영상 같은 거 다운로드 받는 피어투피어 P2P 사이트 같은 데서 웹하드 사이트에서 내가 영상을 다운로드 받으려고 그래요. 돈 주고 살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을까요? 몇 P짜리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다. 그럼 여러분 이거 보고 이게 무슨 정도 화질이구나라는 걸 감 잡으시겠죠. 이제 이거 보시고 무턱대고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 다운로드 받을 때도 받는 프로그램을 받으실 때도 내 PC에서 구현될 수 있는 거 어느 정도 강의용을 쓸 것인지 어느 용도로 쓸 것인지에 따라서 해상도를 보고 다운로드 받으셔야죠. 이제는 해상도가 높을수록 용량이 커지니까 그것도 감안하셔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건 다 이해가 다 되셨죠? 네. 요 화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참고사항인데 다음 시간에도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PPI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거는 디스플레이 화면에 1인치당 픽셀이 몇 개가 들어가 있을까? 1인치당
몇 개 들어가 있을까에 따라서 PPI라는 용어도 있어요. 디스플레이 용어에. 이거는 참고사항이에요. 이거는요. 유튜브 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이건 참고사항입니다. PPI라는 단어도 있어서 해상도를 정확하게 비교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1인치당 픽셀이 몇 개가 있을까라고 보여주는 단위의 PPI라는 것도 있다. 그렇죠? 당연히 PPI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픽셀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정교하고 섬세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비교해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동일한 해상도라도요. 동일한 1920, 1080이라 하더라도요. 30인치, 40인치 사이즈가 달라지면요. PPI도 당연히 달라집니다. 1인치 안에 픽셀이 몇 개가 들어가 있냐 차이니까. 그렇죠? 요거를 참고로 보시면 될 거고. 우리 스마트폰도 같은 경우도요. 쿼드 HD 경우에 2960/1440인데 여기 1인치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스마트폰에도 이렇게 인치를 다룰 때는 이렇게 세로로 측정합니다. 세로. 몇 인치 폰 할 때도 세로로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고요. 이 PPI라는 단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는 참고사항입니다. 휘도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밝은 정도로 나타내는 수치가 또 있어요. 휘도. 이건 참고사항이에요. 디스플레이 밝은 정도를 나타낼 때 이거를 휘도라고 하는데 이 단위는 칸델라라고 하는 전문 단위를 사용해요. 칸델라가 뭐냐면 캔들, 촛불. 한 개의 촛불 단위가 비추는 밝기를 1칸델라라고 해요. 한 개의 초가 밝히는 밝기를 1칸델라라고 그러는데 칸델라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NIT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뭐 참고사항. 이런 밝기 단위도 있구나. 그래서 저휘도인 경우는 약간 좀 어둡침침하죠. 고휘도는 더 밝죠. 밝기. 그래서 여러분 밝기 하면은 확 밝아지죠. 스마트폰에서. 네, 그거를 휘도라고 그래요. 루미넌스. 그래서 더 밝은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로서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참고사항으로 디스플레이의 개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명암, 어둡고 밝은 거에 컨트라스트 레이시오라고 그러는데 어두운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로도 이렇게 휘도하고 같이 표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암비. 그 다음에 명암비도 이렇게 높은 명암비가 있느냐, 낮은 명암비가 있느냐에 따라서 화질의 차이가 좀 나죠. 네.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거 참고사항으로 진짜 마지막. 오늘의 진짜 마지막. 비트레이트라는 게 요거 많이 나와요. 요거는 그 OBS 스튜디오 같은 영상 촬영하거나 할 때도 세팅할 때 요거 나와요. 그리고 각각 이렇게 온라인 영상 촬영하거나 이런 거 할 때도 다 나오는 용어예요. 비트레이트는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비트레이트는 요거는 좀 아셔야 되는데 처음에 지금 한 번에 이야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한 번에 이야기는 그래서 여러 번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오늘 첫 번째만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1초에 처리해야 되는 비트 단위의 데이터 크기. 1초에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처리하느냐, 얼마나 양으로. 그거를 비트레이트라고 그래요. 이 용어가 많이 나와요. 영상의 데이터 처리량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BPS라고도 또 비트 퍼 세컨드를 사용하고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고정 비트레이트, 가변 비트레이트. 말이 참 어렵죠. 고정 비트레이트는 뭐냐면요. 무조건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처리할 때 일정한 숫자로 일정한 양으로 딱 무조건 그 안에 영상이 고화질이나 저화질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무조건 그냥 일정한 양으로만 처리를 해요. 그러면 처리하는 시간이 지멋대로겠죠. 고정으로 해놓게 되면 예측이 안 돼요. 끝날 때까지. 근데 가변은요. 가변 같은 경우는 저용량인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얘가 그때 따라서 많이 처리하고 적게 처리하고 많이 처리하고 적게 처리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양이 달라져요. 자, 이걸 어떤 걸로 알 수 있냐면요. 혹시 동영상 프로그램 편집해 보신 분들은요. 편집할 때 나중에 최종적으로 저장할 때 얘가 비트레이트 단위로 저장을 하고 처리를 하거든요. 얘가 저장할 때 그때 보면은 예상 시간 10분 나왔는데 지금 저장 예상 시간이 동영상이 완료되는 시간 10분인데 가면 갈수록 시간이 12분 됐다가 10분 됐다가 7분 됐다가 지가 지멋대로 바뀌는 거 많이 보실 거예요. 혹시 네. 동영상 저장할 때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때 따라서 이게 왜 그러냐면 가변 비트레이트라서 그래요. 가변 비트레이트로 처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거 지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용량이 많은 영상에서 음성이 많이 들어가 있거나 그러면 처장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때 달라져요. 그래서 그 상황을 맞춰서 하게 되거든요. 이런 걸 이제 압축하고 데이터를 저장할 때 쓰는 처리할 때 쓰는 단위가 비트레이트다. 요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면 다음번에 메뉴를 보실 때
그 메뉴에 나오는 비트레이트 단위가 그때 나왔던 비트레이트 정도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보여드리고 또 다시 설명 한번 드릴 테니까. 이게 왜냐면 온라인 영상 전송 프로그램들을 보시면 비트레이트가 다 나와요. 영상이 이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때 가서 설명하려면 이제 한참 가죠. 그러니까 그래서 미리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위가 좀 있구나. 데이터를 처리하는 단위다. 고정 비트레이트가 이렇게 정도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우셨죠? 네. 아니요. 초반에 좋았어요. 기초를 배울 수 초반에, 있어서 좋았어요. 초반에 너무 이거 하면 다 명쾌했습니다. 도망가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맨 뒤에 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하면 다 도망가실 것 같아가지고 데이터 아까 공유해드렸던 그 자료 PPT는 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다 다운로드 받아서 퀴즈 이런 거는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디 계시죠? 임정남